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최근 뉴욕 증시 주요 지수 간의 희비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또 혼조로 마감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그야말로 철저하게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AI 열풍으로 엔비디아에 이어서 브로드컴, 어도비까지 뛰어오르면서 나스닥은 4월 말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간에 3.24% 올랐는데요. 자, 그에 반해 다우지수는 한 달 사이에 3번 정도 또 주간 기준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빅테크와 AI 중심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는 와중에 공포지수 역시 이례적으로 낮게 나타나면서 월스트저널은 이것이 거품 붕괴의 신호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 주말 발표된 소비자 심리지수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내림세를 보인 상황에서 경기 둔화 우려 속 기술주의 랠리,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도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한 주 동안 코스피는 1% 넘게 상승했습니다만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 과연 또 이번 주 첫 거래일 오늘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죠. 뭐 예부터 집이나 건물이 아닌 또 땅이 갖는 부동산 가치가 또 그만큼 크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최근 경매시장에서도 말 그대로 남을 배 아프게 만들 땅을 찾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토지 경매 시장 동향과 더불어 수익률 높은 땅을 찾는 방법까지 하우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식단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아무래도 단백질이 근육 생성에 필수적이라고 하더라도 단백질만 챙긴다면 탈이 나기 마련인데요. 최근 뉴욕 증시 기술주 편식 경향이 심합니다. 지수는 올라도 심리는 불안한 시장 흐름 짚어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를 통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업종이 강세 보이면서 지수 끌어줬고 일부 기술주 밀어주면서 하락폭이 제한됐는데요. 지수 중에는 나스닥만 현재 0.12%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중에서는 하락 종목이 4대 1로 더 많아서 투자 심리는 위축된 가운데 S&P 500 0.04% 하락, 다우지수는 0.15%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중소형주 위주 러셀 2000 지수는 1.6% 하락하면서 가장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주요 종목들도 흐름 보시면 애플은 EU가 디지털 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이란 소식에 최근 상승을 뒤로하고 매물 소화하면서 0.82% 하락했습니다. 다시 시총 2위로 내려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도비 호실적에 영향 힘입어서 0.22%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주간 옵션 만기 영향에도 한몫하면서 상승세 이어갑니다. 1.75%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반면 마이크론이나 AMD, 퀄컴, 인텔 등 여타 반도체 업종은 부진했습니다. 알파벳은 온라인 광고 증가 기대 소식에 강세 보인 반면에 아마존은 소비 둔화 우려 반영하면서 하락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앞서 애플과 비슷한 이유로 기소 가능성 있다는 소식에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였고요. 참고로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보상 관련 안건 통과 직후에는 주가가 상승했습니다만 주총에서 머스크 발언 중 특별한 발언이 없었다는 점에 실망하면서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동차와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약세 보인 하루였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수입 가격도 전월 대비 0.9% 상승해서 0.4%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물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단 말인데요. 여기에 미국 소비자 심리는 높은 물가가 계속해서 개인 재정에 타격을 주면서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지난달 발표된 69.1에서 개선됐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하는 물가 지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그다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지난주에 발표된 경제 지표는 환영할 만하고 유사한 데이터가 몇 달 더 필요하다면서 금리 인하를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계속 뒷받침해주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한편 유럽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프랑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 국채와 달러 등 안전자산의 도피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의회 선거 참패로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자칫 극우 정치인에게 차기 대권까지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증시가 폭락하고 유로화와 영국 파운드와 가치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미 국채 시장 안전자산 쏠림 현상으로 나흘 연속 랠리 펼쳤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2%대, 2년물은 4.7%대에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이처럼 불안한 정치와 침체된 경기로 불안한 글로벌 투자자들, 피난처로 역시나 미국을 택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약 30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주식형 펀드로 유입됐고 그중 90%가 넘는 비율이 미국 자산, 특히 기술주에 쏟아졌습니다. 주식과 채권뿐만 아니라 미국 회사채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2024년 1분기 동안 1,87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시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에 비해 심리지수는 공포 구간으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번 주 5월 소매 판매 결과 등을 통해서 소비 둔화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눌러줄지 아니면 AI에 편중된 종목별 차별화를 가속화시키는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이 현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추진합니다. 국내 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해외 법인을 현지 증시에 상장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신주 발행 대신 기존에 보유한 인도 법인 지분 일부를 시장에 판매하는 공개 매각 방식을 택했는데 전체 지분의 17.5%에 해당하는 1억 4,200만 주를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IPO로 최대 30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을 조달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대차는 조달한 자금으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신흥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 지난해 GDP 증가율은 8.2%를 기록해 주요 경제 대국 중 가장 높았고 이 덕분에 같은 기간 현지 자동차 판매 대수는 400만 대를 돌파하면서 글로벌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런 인도 시장에서 일본 스즈키와 인도 마루티의 합작사인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시장으로 뱃머리를 돌리면서 중국 공장의 4배 수준인 연간 150만 대 생산 능력을 구축해 핵심 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인도에서 국민차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순위에서 중국 업체들이 처음으로 미국을 제쳤습니다. 비아드를 필두로 지난해 1,345만 대를 팔아치우면서 포드와 쉐보레 등 미국 업체들을 추월했는데요. 200만 대 가까이나 앞질렀습니다. 순위로 보면 1위는 여전히 일본으로 30% 육박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줬고 2위는 약 25%를 기록한 유럽이 그리고 미국을 제친 중국이 17.9%로 3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15.2%로 4위에 올랐고 뒤이어 한국이 8.5%로 탑5 끝자락에 들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내수 시장을 장악한 뒤 점점 더 수출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과 유라시아, 아프리카 전역에서 점유율이 크게 올랐고요. 상하이 자동차와 지리 자동차는 유럽과 호주 등 선진국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도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 폭탄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장벽을 쌓고 있는데 글로벌 자동차 업계 판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럽연합이 애플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빅테크 갑질방지법, 디지털시장법 첫 타자로 애플을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해당 법안이 도입되고도 여전히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애플은 그간 자체 앱스토어 내에서 이용자들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해당 법안이 시행된 이후 철옹성 같았던 자사 앱스토어를 유럽에서 개방해 외부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수수료도 최대 17%로 낮췄지만 당국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EU 집행위가 앞으로 수주 안에 애플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고 만약 실제 기소까지 이뤄지면 애플이 첫사례가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애플은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되는데 글로벌 1일 평균 매출의 최대 5%인 5천만 달러, 우리 돈 700억 원을 매일 물게 되는데요. EU 집행위는 애플뿐만 아니라 알파벳과 메타 등도 조사 물망에 올려놓으면서 고삐를 바짝 쬐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규제 압박은 메타도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당국의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따라 자사 인공지능 비서 메타 AI 출시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용자 데이터를 무단으로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하지 말라는 당국의 방침에 따른 선택입니다. 메타는 지난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변경됐다는 사항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고 댓글이나 상태 업데이트 등으로 AI를 학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는데요. 이를 통해 다음 주부터 데이터 수집에 나설 계획이었는데 이용자가 이를 거부하려면 장문의 안내문을 읽어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거부 메시지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한 발 물러서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메타뿐만 아니라 다른 AI 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오픈 AI와 구글 역시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레딧과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는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장은 지수별로 흐름이 엇갈렸지만 반도체주가 오르면서 코스피는 가까스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국내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가 한 달 만에 장중 8만 전자를 회복했는데요. 최근 미국장에서 반도체주 훈풍이 연일 거세게 불고 메모리 반도체 부문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것을 삼성전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D램 매출은 작년 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난해 4분기보다 성장세가 완만해졌지만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주요 제품의 계약 가격 상승으로 인해 비수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트렌드포스는 구식 D램 제품인 DDR3 D램의 가격이 하반기에 50에서 100%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평균 판매 가격은 내년까지 상승을 지속해 업사이클이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주들이 올라줬는데 하나머티리얼즈가 12.86%, 파두가 5.99% 올랐고요. PSK홀딩스가 3.63% 상승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우선주는 2.06%, 삼성전자는 1.27% 올랐습니다. 지난 1분기에 국내 조선 3사가 13년 만에 동반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조선업체들이 견조한 실적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조선가 지수도 역사상 최고점 수준까지 오르면서 조선업계의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데 신조선가 지수는 5월 말 기준으로 186.42포인트로 1년 전보다 1%가량 올랐습니다. 이는 조선업 호황이었던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수출주 특성상 달러 강세에 따른 황차익이 더해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4.44%, HD 현대미포가 3.82% 뛰었습니다. 그 밖에 하나오션이 2.54%,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모두 1%대 상승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냉동김밥은 물량이 없어 못 팔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같은 인기의 대기업도 냉동김밥 수출 전선에 속속들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2조 원이 넘는 대기업 사조대림도 냉동김밥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사조대림은 한식 레시피를 담은 냉동김밥 3종을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미국으로 수출하기 시작해 초도 1, 2차 물량과 추가 발주 물량을 합산해 총 36톤의 냉동김밥을 출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사조대림의 가세로 주요 식품사 간 냉동김밥 수출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에 사조그룹주와 수산주 모두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사조대림, 사조산업, 사조시푸드 모두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CJ시푸드가 24.17%, 동원수산이 8.45% 오르면서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해상운임이 10주 연속 상승하면서 해운업 관련 종목 주가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중동 지역 갈등으로 인해 수혜주 운하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해상운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요. 해상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지난 5월 말 기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3,000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에 발표된 지수 역시 전주 대비 6.1% 오른 3,379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해상 운임 상승에 따른 선박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도 해운주 주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정부는 중동 지역에 3척의 임시 선박을 투입하고 오는 11월까지 선박 10척을 투입하기로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 바우처 약 200억 원도 조기 집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HMM이 5.99%, STX 그린로직스가 3.14%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외 흥하해운, 대한해운이 각각 2.77%, 1.74%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 이슈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오늘 정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가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801일 만에 최고가였습니다. 약 2년 동안 우리 시장 반복되는 상승과 급락에 굉장히 출렁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다음 목표는 2,800입니다. 이번 주에 시장이 새로운 스텝을 밟을지 아니면 또다시 미끄러질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전일장 복귀해보죠. 전 거래일에 코스피가 0.13% 오르고 코스닥은 1.05%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0.13% 올라서 2,758.42%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엔 더 크게 올랐었는데 장 막판의 상승폭을 크게 반납했습니다. 게다가 인덱스 차원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의 상승이 주도한 시장이어서 상승세를 체감하기에는 조금 약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1.05% 하락해서 860선대로 내려갔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다소 약한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돌았습니다. 외국인이 7,296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는데요. 3거래일 연속 사자 포지션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4,673억 원 매도 우위, 개인도 2,113억 원 순매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 주체가 부재했습니다. 외국인이 2,288억 원 팔자 포지션, 기관도 1,396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개인 홀로 3,771억 원 순매수했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삼성전자가 1.27% 플러스 3거래일 연속 올라서 79,600원이었습니다. 장중에 8만 전자를 복귀하기도 했고요. 한편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SK하이닉스는 0.45%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기아, 셀트리온이 강세 기록했고 포스코홀딩스가 1.33%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향 리스크에 4% 가까이 미끄러졌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기면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점이 2차 전지단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 대표주들이 약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4% 넘게 하락했고 에코프로도 1.58%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제약바이오주도 차익 실현 매도세에 약한 모습이었죠. 알테오젠이 1.3%, HLB가 2%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피부 미용기기 업체인 클래시스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HPSP도 3% 내외의 약세 기록했습니다. 반면 엔캠이 7.61% 급등했는데 오늘 장 전에 블록딜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셀트리온 제약 소폭의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환율은 매파적인 FOMC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올랐습니다. 5원 40전 오른 1,379원 3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역외 환율을 보면 환율이 1,380원대 초반까지 올랐기 때문에 오늘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추가 상승하며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2,800이냐 아니면 다시 2,700선, 2,600선까지 떨어지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될 텐데
굵직한 이벤트들은 부재하기 때문에 미국과 연동된 테마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종에 영향을 줄 이벤트들을 주목해 보셔야겠는데요. IT와 2차 전지, 바이오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화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플러스를 출시하고 삼성전자는 갤럭시 부포 엣지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애플이 M4 아이패드 프로를 국내 첫 선을 보이는데 IT 업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현지 시간 수요일에는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유럽이 개최됩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번 전시회에 대거 참여하는 만큼 최근 부진한 2차 전지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지 주목됩니다. 수요일엔 상하이 의약품 전시회 그리고 금요일엔 미국 당뇨학회가 개최되니 제약 바이오 이벤트에서 나올 이슈들도 기다려보시죠. 오늘은 해태온 국제 사이버 보안 위크가 열립니다. 보안주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걸그룹 뉴진스가 일본에서 싱글 뮤직비디오를 선공개하는데 하이브를 비롯해 엔터주 흐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라메디텍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고 SOS랩은 공모 청약을 시작합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그리드위즈가 신규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 상장이 예정돼 있는 종목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장 전 시간의 거래에서 강했던 종목까지 확인하시죠. 지난 금요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철도주가 강했습니다. 현대로템이 코레일과 민관 합동으로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이 발주한 2,700억 원 규모의 고속철 사업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대오AL과 대아TI, 푸른기술 등이 상승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이 흐름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에는 또 한 번 AI 열풍에 나스닥이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파도 타기를 하듯이 AI 기술과 연관 있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불기둥을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까지 AI 파도 타기가 넘어올지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 나스닥은 정말 AI 열풍으로 인해서 좀 닷새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한때 우스갯소리로 스쳐도 중상이라고 하더니 요즘은 AI는 스쳐도 그냥 광풍이죠. 광풍입니다. 예. 옛날에 처음 접했을 때 AI는 조류독감이었는데 이제 그거는 그 당시 기억나시죠? AI 알죠. 근데 그때 조류독감의 AI는 뭐의 약자인지도 이제 다 까먹었네요. 이제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맞나요? 그렇죠. 이거는 그거 한데, 야 그쪽이고 우리는 스쳤다 하면 김이네요, 한국은. 지난주 보니까 사조, 수산주. 무슨 우양도 그렇고. 사조 대림, CJ 시푸드. 지금 안 그래도 저 시세 나오는 와중에 송 대표님한테 여쭤봤잖아요, 궁금해서. 아니 지난주 금요일날 뭐가 있어서 수산이 저렇게 뛰었나 했더니 저쪽에서 또 이제 냉동 김밥도 만든다고. 사조 대림에서 냉동 김밥 3종을 수출합니다. 미국이 AI로 전 세계를 석권하는 동안 우리는 김밥으로 그냥. 아니 사조 그룹주들이 진짜 상한가였네요.
이게 36톤 출고래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새로운 수출주죠. 그러네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성장 섹터입니다. 뭐 반도체 차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네요. 김밥부터 해서 K푸드 열풍입니다. 검은 반도체인가? 알겠습니다. 검은 반도체. 네, 저희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지금 뭐 요즘 저희 뭐 굿모닝 마켓에서도 그렇고 다른 시황에서도 그렇고 첫 단어가 편식입니다. 예, 쏠림 현상도 엄청 맞아요. 심해지고 있죠. 맞습니다. 유럽하고 미국하고 또 다르고 미국 내에서도 보니까 진짜 그야말로 기술주 중에서도 AI 뭐 이런 식인데 한번 지난 한 주는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가져오시는 왜 글로벌 증시 성적표 네네. 극명하게 갈리지 싶은데. 맞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AI 주도로 시장이 완전히 성적표가 갈렸고요. 예. 네. 결국은 AI의 본고장인 미국 안에서도 나스닥백이 한 주간에 뭐 3.5% 이건 다 ETF로 환산하는 거라서 네. 지수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3.5% 성장을 했고요. 상승을 했고요. 그와 가장 연결이 잘 돼 있는 대만 가권 지수 TSMC 기본적으로 이것이 한 3% 이상 올라가면서 오호, 예. 이 기본적으로는 결국은 AI에 집중돼 있는 시장이 다 제일 많이 올랐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의 근간은 저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뭔가 큰 기업이 헤매다가 이제 다시 복귀하면 왕의 귀환이라는 표현을 보통 쓰지 않습니까? 예. 애플이 결국은 지난주에 귀환하면서 전반적으로 나스닥 100을 이끌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성에 차지는 않지만 지난주에 한 1.3% 많이 오르면서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기술주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같이 오르고 마침 또 우리 검은 반도체도 있고 뭐 이러면서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집중적으로 샀잖아요. 맞습니다. 예. 보통 그쪽이 들어오면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AI 관련된 밸류 체인에서 덜 오른 게 특히 삼성전자 뭐 이러다 보니까 그쪽이 좀 상대적으로는 수혜를 봤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그 사이에 상반기에 상당히 잘 나가던 유럽이 지금 경고 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가 한 6% 이상 빠졌고 이탈리아, 스페인 쭉 많이 빠졌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난주 그러니까 직전 주말 말고 그전 주말 미국 네. 의회 선거가 있었는데 우경화가 좀 더 많이 진전이 됐죠. 극우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면서 프랑스의 조기 총선이 선언이 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상당히 좀 모험을 한 네. 거죠, 배팅을. 네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프랑스의 생각보다는 이런 재정적인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겠다느냐는 우려가 있다도 저희가 논의하겠지만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프랑스 쪽의 과거 10여 년 전에 유럽의 부채, 금융위기를 떠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유럽, 특히 부채가 많은 프랑스와 이태리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한 그래서 완전히 양극화로 AI 기술주가 있는 시장은 많이 오르고 반면에 금융위기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야라는 시장은 빠지고 이렇게 극명하게 구분이 됐다 이렇게 극명하게. 네. 뭐 지금 간단하게 이제 기술주가 시장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나라별로도 이제 수익률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미증시 쪽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발표 이후에 지금 주가가 다시 상승 모멘텀을 되찾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식 분할 이후에 지금 이미 $130를 넘어섰죠. 맞습니다. 엔비디아 정말로 열풍이죠. 예. 그래서 네. 딱 두 가지를 지난주를 생각하면 엔비디아가 끌고 애플이 밀고 그렇게 두 회사가 모든 걸 다 했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M7 내에서도 보시면 확실하게 엔비디아가 지난 한 주에도 9% 올랐고요. 그다음에 애플이 거의 8% 오르면서 올해 연간 10% 올랐는데 지난주에 다 올랐어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정도가 이제 거들었는데 제가 봤던 거는 그래 다시 AI 열풍이다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AI 관련된 애플의 전략을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뭐냐면 애플이 오픈 AI를 탑재하기로 했잖아요. 새로운 예. 오픈에 대해서는. 예.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시작될 네. 텐데 문제는 둘의 계약이 특이합니다. 서로 돈을 주고받는 게 없어요. 그래요? 예.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 블룸버그나 이런 데에서 익명으로 보통 다. 그 다음에 거기 질문하면 대답은 안 하는데 그 얘기는 서로 돈을 주고받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오픈, 그러니까 그냥 애플이 표면적으로만
거고 이면 자기들끼리는 뭐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제 충분히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왜 올랐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애플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 애플이 전 세계의 하이엔드 폰에 뭐 거의 절대 지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60% MS 갖고 있고 네. 전 세계적으로 한 30%지만 그 다음에 지금 애플에 수억 대 깔려 있는 이런 아이폰 이용자들한테 오픈 AI의 챗GPT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오픈 AI 입장에서는 그러한 장이 열린다는 더 거에 빠르게 충분한 보급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연 건데 네. 애플 입장에서는 돈을 안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뒤로 줄을 서 있죠. 구글, 제미니도 지금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뒤로 사실은 AI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AI 그 소위 그 LLM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데들이 지금 애플의 폰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 저는 애플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게 없는데 네. 나머지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갖고 예. 공짜로 지금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애플한테로서. 예. 그럼 과연 이 모델이 계속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사실은 애플의 전략. 애플은 영리하게 잘했는데 나머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서 무조건 AI만 되면 무조건 간다에 대해서 조금 더 퀘스천이 열리는 그러한 지난주에 변하지 않을까, 변곡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앞으로의 변화가 있으면 애플의 전략 발표가 큰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지금 하신 말씀 가운데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럼 오픈 AI는 샘 얼트만은 머스크하고 달리 그때 둘이 갈등이 그간이었습니까? 오픈 AI 처음 설립할 때 이거는 비영리 기업으로 가자. 인류를 위해서 했다가 거기서 약간 둘이 갈린 거 아닙니까? 얼트만은 돈 욕심이 좀 있는 사람 같던데. 뭐 30에 이미 백만장자가 된. 예. 예. 근데 애플에다가 그냥 공짜로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이제 이걸 미뤄 짐작해 보면 오픈 AI가 서비스는 출시했는데 1년이 지금 1년 반이 지났잖아요. 네네. 킬러 앱이 없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네, 지금 그게 이제 원래 본인이 혼자 잘했었으면 네. 사실은 혼자 할 거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거꾸로 다 붙어 나한테 애플도 붙고 삼성도 붙고 하라고 해야 될 텐데 거꾸로가 됐다는 걸 봐서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역시 지금 고민이 투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LLM에 하고 있는데 예. 이걸 가지고 확실한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나 이런 것이 아직은 명확치 않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닷컴 버블 때도 공짜 서비스 어마어마하게 뿌렸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유사한 게 지금 혹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제 의구심이 드는 지난 한 주였다. 저는 이러다가 뭐 개인적으로 아이폰 유저들은 이제 새로운 애플 아이폰을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챗 GPT가 이제 일상화되는 거고 거기서 뭔가 유료 서비스가 나오면 또 자연스럽게 또 쓰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오픈 AI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글 것도 들어올 거고 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럴 거고 그 폰 안에서 경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애플 입장에서는 상당히 약간 뭐랄까요. 그러니까 소위 그 포탈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플랫폼 서비스의 본연으로 좀 그렇죠. 돌아가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번에 이 애플 다시 한번 그 시총 1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재료가 뭔가 한번 그 정도 파워가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저만 하더라도 처음 썼던 게 그냥 갤럭시 노트다 보니까 조금 큰 화면에 나중에 또 보니 애플이 또 이거하고 삼성 거하고 다르게 좀 사용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익숙지가 그렇죠. 않고. 근데 계속 이걸로 왔는데 만약에 애플이 지금 시도하는 그게 빨리 현실화되고 우리 삼성 폰이 못 따라간다면은 저도 한번 바꿔볼 것 같네요. 오. 그래 되면 엄청난 수요죠. 이제 말로 다 되니까.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게 조작 안 해도 되고. 네. 뭐 맨날 누르고 깔고 뭐 싫었는데 말로 할 수 있다니까. 그러네요. 그 정도의 동력이네요. 그 정도의 동력이죠. 예, 갤럭시 유저가 아이폰을 쓰겠다라고 하면은요. 예. 그런데 지금 대표님 지금은 M7 내에서 봐주셨지만 지금 사실 그동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미국 증시의 시황도 보면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았고 AI 쪽 관련한 그런 기술 쪽 섹터 몇 군데 빼고는 다들 지금 안 좋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은.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네. 지금 편식, 뭐 편식이 정말 심하다. 제가 아마 한 몇 개월 동안 좀 집중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이 지난주에 좀 더 폭발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업종별 수익률 제가 가져와 봤는데 네.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올린 거는 IT 쪽, 정보기술 쪽밖에 없고요. 나머지들은 다 지수보다 못했다.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 명함 내밀 수 있는 게 부동산 정도인데 거기는 이제 금리가 빠지다 보니까 워낙 고생하다가 조금 나아지고 나머지는 보면 일주일, 한 달 모두 보시면 다 아래로 지금 막대 그래프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결론적으로는 예.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지난주 포함해서 한 달 내내 더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안 좋다는 측면에서 보면 과연 말씀 주신 대로 이 장이 계속 이 기술만으로도 계속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그 기대 반 걱정 반이 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쏠림 현상이 워낙 지속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또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이게 저 시장을 너무 오래 보다 보면 이제 걱정이 더 많아지는데 예.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닷컴 버블 때가 지금 이제 떠오르게 된 거죠. 네네.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술주 붐이 있었던 데가 25년 전 2000년도 네. 한 95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닷컴 버블인데 지금 보시면 정보 기술 그러니까 S&P 500을 섹터로 쭉 나눠보면 그중에서 기술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도 최고점에 지금 이제 근접한 겁니다. 네. 지금 한 33%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러면 과거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도에 피크를 치고 그다음에 보시면 저 비중이 빠르게 아래로 끌려 내려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쏠림이 좀 심해지면 올라갈 때는 지금 이쪽으로 쏠려서 가파르게 잘 올라가는데 네. 끌려 내려올 때는 마찬가지로 빨리 올라간 가속도만큼 가속돼서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 결국은 갈 수 있는 건 기술밖에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꾸로 이것이 영원히 유지된다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반기로 지금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기술주의 쏠림 편식 현상에 대해서 이제는 좀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볼 때가 됐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볼 때가 되었다. 자, 지난주에 FMC도 있었고 FMC 직전에 CPI 나왔고 다음 날 PPI 나왔고 BOJ도 있었고 그래도 우리 송 대표님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날 정리를 해주시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그 어떤 매크로 변수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신다면요. 결론적으로는 CPI, PPI 5월 달은 정확히 시장이 원하는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원하는 데이터가 나왔다. 상당히 안정화되는 데이터. 네. 근데 반면에 FMC에서는 오히려 매파적으로 바뀌었죠. 분명히 매파적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날만 놓고 보면 미국의 2년물 금리가 급락을 했다가 FOMC 발표 이후에 급락한 거의 절반을 다시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FOMC는 당연히 매파적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3번 금리 인하하겠다고 했던 것이 한 번으로 급격하게 줄었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매파적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더 좀 이상한 거죠. 다만 그 CPI 그다음에 FOMC 그다음에 PPI 아까 수입 물가까지 3연타로 상당히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올해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한 번까지 줄었다가 이제 2번 정도로 다시 조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난 한 주간은 경기에 약간 안 좋은 소식을 시장에서 긍정적인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전형적인 bad news is good news라는 이제 그것이 이제 통했던 한 주일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아까 앞에도 언급했던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이 예상치보다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7개월 연속 빠져서 하락을 했습니다.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금 나오는데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 소비자 심리가 65점. 원래 저게 72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65로 급락을 했잖아요. 이건 마치 우리가 저번에 시카고 구매자 관리 지수 봤듯이 급락을 한 것은 이건 이제 약간 선행지폭격이 있어서 이게 소비자들이 자신감을 많이 잃었구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 전망 여건 다 상황이 이전 전달보다도 좀 계속 좀 안 좋아지는 거. 그다음에 물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의 높은 수준이 유지될 거다. 앞으로 멀리 봐도 오히려 더 물가는 좀 올라갈 수도 있어. 5월달 수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 물가 수준은 높다라는 측면. 그럼 이렇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소비자가 할 거는 이제 아껴 써야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물가는 이렇게 높은데 아껴 써야죠. 지갑을 좀 닫게 되는 상황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여전히 임금 좀 더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지금 미국의 전체 GDP의 70%가 소비고 그 안에 민간 소비가 또 한 70% 되니까 네네. 절반 이상이 민간 소비인데 하반기에 소비가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 그것도 좀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소매 판매 지표 나오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일 예. 내일 밤이겠죠. 예, 예. 화요일 날이니까. 근데 소매 판매가 지난달 기준으로 마이너스 실질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조금 그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연착륙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태풍의 눈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하고 있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태풍의 눈은 그 사이를 지날 때는 고요하고 좋잖아요. 태풍의 눈은 네. 고요하죠. 예. 저는 한 번 딱 경험한 적이 있는데 네. 하늘에 그 왜 큰 구멍이 나 있지 않습니까? 예, 하늘에 이게 맑고 맑고 파랗고 파란 높고 하늘이 보이는 그게 태풍의 눈 아닙니까? 네. 그때는 근데 참 그게 지나고 나면 비바람 치고 이제 상당히 힘들어지는 건데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연착륙으로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라는 걱정들도 하는 분들이 나타나는 걸 봐서는 하반기에 미국의 소비가 얼마나 버티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런 또 한 주 또 이제 앞으로가 하반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그 업종 쏠림 현상 자체가 뭔가 투자자들이 그 자금을 더 비중을 높이는 게 아니라 기존 섹터에서 뭔가 좀 빼가지고 놓고 이런 현상들인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펀드 매니저들, 예. 저도 펀드 매니저 해봤지만 이런 장은 현재 주도주를 들고 있으면은 아주 마음 편하고요. 네네. 밤에 잠이 잘 오고 이게 부족하면은 행복한 고민하고 네, 그렇죠. 부족하면은 이게 새벽에 눈이 저절로 떠지고 예, 잠도 안 오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이 비중을 지난 3개 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올해 2분기, 현재까지 보시면 늘린 거는 빅테크밖에 없어요. 보시면. 그다음에 일부 에너지 조금 늘린 걸 제외하면 전반적으로는 기술주 중에 빅테크의 비중을 압도적으로 비중 확대를 해왔고요. 반면에 대부분을 나머지를 결국 많이 헐어서 그래서 다 덜어서 지금 기술주를 사들이는 이런 현상. 결론적으로는 이건 이제 막판까지 이게 그 개인들만 포모가 아니라 네. 이 펀드 매니저들이 포모에 지금 걸려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도 사실 애플의 그것이 물론 좋은 굿뉴스지만 네. 저렇게까지 끌어올릴 정도냐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네. 있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전반적으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전문 투자자라 할 수 있는 펀드 매니저조차도 상당히 몰려서 투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은 있으나 아까 봤듯이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는 우려도 상존한다. 이것들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입니다.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왜 저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만 되면은 송대경 대표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가파르게 떨어질 수도 있다. 우리가 태풍의 눈을 지나가고 태풍의 눈에 지금 위치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좀 듣기 겁나는 소리만 하시나 싶으실 텐데 제가 봐서는 대표님이 잘하고 계신 거에 월가에서 그 비관론의 정점에 서 있었다고 하는 그 에버코아의 그 누굽니까 줄리안 에마뉴엘 여기가 보니까 지난주에 S&P 500 6천 간다고 네네. 전망을 아, 했더만요. 봤습니다. 거의 완전 막 월가에서 이게 돼버렸는데 위쪽으로는 네. 그것도 너무 이렇게 고음이 또 갑자기 황소로 또 미친 듯이 돌변하면 또 불안한데 그것도 인간 지표에 안 할 수 있죠. 예, 그걸 또 희석시켜 주시는 또 우리 대표님. 그쪽에서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거기서 우리 월요일날 송 그렇죠. 대표님까지 막 이거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더 불안할 수 예, 있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남은 건 JP 모건 하나 남았네요. 콜라노비치. 네. 아니, 저 네.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한 게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업종 쏠림 현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수익률, 섹터 수익률 이게 격차도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머지 섹터들 조금 소외됐던 섹터들이 좀 키 맞추기 흐름식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버블이 꺼지게 되는 건지 사실 버블은 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아까 그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예, 많다고 예. 코멘트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 S&P 500 중에
이제는 그러니까 3분의 1, 30% 정도만 상승하고 60% 이상이 하락합니다. 지수보다. 못 오르는 종목이 훨씬 많은 거죠. 훨씬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쏠림이 훨씬 심해서 예. 그래서 밤잠 설치는 펀드 매니저나 개인 투자자가 많아지게 된 거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정도 비중이 과거에 많았냐? 그렇지는 않고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게 지금 2023년과 2024년 그게 이제 작년하고 올해가 전체 3분의 2 정도가 지수를 하회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정도가 언제 있었냐? 정확히 98년과 99년도 닷컴 버블 꺼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런 신호란 거죠. 쏠림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당장 터진다라기보다는 지금 이게 그건 아무도 없어요. 버블이란 거는 중요한 게 내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죠. 지나봐야 알죠. 맞아. 예. 터진 다음에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는 저도 아까 너무 오래 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걱정이 들어 말씀드린 건데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경험치고 그 경험치는 숫자로 나오는 건데 98년도와 99년도 고공행진을 했었던 그때도 정확히 닷컴 버블 인터넷과 기술주에 쏠려갖고만 올라갔던 그 이후에 2000년도에 그런 그 고점 찍고 하락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황도 상당히 그것과 유사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균형을 잡고 가면 좀 덜 먹어도 나중에 말씀하신 우리가 타이밍 못 맞추면 빠질 때는 덜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때문에라도 제가 자꾸 이렇게 일종의 좀 듣기 거북할 수는 있지만 균형 잡힌 그러한 시각을 갖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현재 숫자들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왜 여쭤보냐면 사실 저희 이제 그 유동원 본부장님은 그 다른 소외됐던 종목들까지도 올라서면은 그때서 이제 좀 버블을 좀 걱정할 타이밍이다. 오히려 이렇게 좀 쏠림 현상이 심할 때는 아직은 버블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게 결론은 아니 그건 가능하다고 좀 봅니다. 이게 뭐가 되려면 그래서 사실 연초위에 탐리나 이런 사람들이 스몰캡 보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미국 경기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스몰캡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네. 저도 거기 동의하거든요. 네. 그 시나리오를. 근데 문제는 앞으로의 경기가 어떨 거냐가 이제 포인트잖아요. 원래 미국의. 스몰캡은 아니었죠. 예, 근데 지금까지 사실 결과적으로. 스몰캡은 안 되는 이유가 미국의 소비도 여전히 한쪽으로 좀 쏠려서 쏠려 나타나는 있어서.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지수 딴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네네. 거죠. 지금 미국의 업종 수익률 중에 소비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소비재, 필수 소비재와 네. 재량 소비재.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면 많이 쓰는 게 재량 소비재고 네, 네. 그리고 밑에 빨간색 선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파란색 선이 우리가 돈이 없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맨날 마트 가서 뭐 사는 거, 이 필수 소비재. 안 쓸 수 없는 쪽. 네네. 예, 분유도 예. 사고 기저귀도 예, 사고 해야 되니까. 맞아요. 저런 것들. 근데 지수는 지금 14%나 연초에 올라갔는데 필수 소비재는 한 거의 중간 정도, 한 7% 정도 올랐고 재량 소비는 그냥 보합입니다. 근데 저 안에 뭐가 있냐면 아마존이 들어있어요. 아마존이 압도적인 비중이거든요. 예. 아마존이 연초에 20%나 올랐습니다. 예. 그 아마존 빼고 나면 저기는 마이너스가 좀 심하게 빠져 있겠죠.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소비자들의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재량 소비 지표일 텐데 빅테크인 아마존 빼고 나면 실제로 저 지표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 있고 결론적으로는 적어도 앞으로 보는 미국의 소비가 썩 좋지 않을 거라고 투자자들이 지금 이미 연초위에 그 각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의 소비가 아까 우리 미시간 소비자 지수에서 심리에서 봤듯이 네. 하반기 미국의 소비가 엄청나게 살아난다기보다는 지금 둔화되는 국면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머지 업종들이 강력하게 올라오는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좀 지금 그 매크로 지표나 소비가 지표들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0.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771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0.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869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82,200원이죠. SK하이닉스 0.6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22,2,5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2.6%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75,0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4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기아가 오늘 1% 상승이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12만 4천 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6만 4,200원.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가 보합 예상되고요. KB금융이 1% 약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7만 9,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1% 하락이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가는 19만 7,6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알테오젠이 6% 강세가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28만 1,000원. 에코프로가 0.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9만 8,600원이죠. HLB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만 900원. 엔캠 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8만 4,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PSP가 보합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3만 8,050원. 리노공업, 셀트리온제약도 보합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클래시스가 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5만 3,8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호가 5%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만 2,4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수산주들 지난 금요일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호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대림 같은 경우는 13% 급등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7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사조시푸드도 6% 강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 6,480원. 지난 금요일에 사조대림, 사조산업, 사조시푸드 이제 냉동김밥 수출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 호가 분위기로 봤을 때는 또 강세가 예상되는데 워낙 또 호가하고 또 개장 이후 시초가 흐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 좀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지금 보니까 호가 보니까 또 바뀌어요. 보합권으로. 예. 일단 가는 종목만 갈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아니 뭐 주말 우리 코스피 야간 선물 보면은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약하게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준 동시효과는 조금 네. 과했던 것 같고요. 한번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기 대표님, 네. 우리 작가께서 써오시는 대본에는 항상 보면은 매번 놀라운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송 대표님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우리 프로에서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기가 민망해서 하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월요일 날 대표님 오늘은 또 어떤 장표를 갖고 오실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아까 그거 말이죠. 두 번째 전에 그 S&P 500 내에서 지수보다도 하회하는 그 종목 비중. 네.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저 보세요. 빨간색으로 지금 두 군데 처리를 해놨는데 모양새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닷컴 버블 터지기 전에 98년, 99년에 저렇게까지 했고 2000년쯤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닷컴 버블이 이제 흔들흔들 하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데요. 금년에 아직까지 몇 달 남았는데 한 반년 남았는데 네. 이거 엄청난 시세 나오겠는데요. 만약에 역사가 반복된다면. 그 전까지 터지기 전까지. 더 이 쏠림은 더 심할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한번 인하해 주면 예. 그러면 더 위로 튈 수도 있죠. 허허. 네. 예. 그러니까. 유럽 쪽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뭐 프랑스 지금 정치적 불안감 굉장히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아마 조금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2011년도, 12년도에 피그스 원래 그 말씀 안 되는데 유로존 재정 위기. 예. 유럽 그 재정 위기, 금융 위기가 사실은 이제 그 피그스가 약간은 평화해서 말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프랑스가 약간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로 의회에서 예상 밖으로 극우 세력, 우경화되는 것이 강해지면서 그 대표적으로 그 지역별로 이제 국가별로 그 유럽 의회에서 약진한 두 나라가 재밌게도 프랑스하고 독일입니다. 이 둘이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그 경제 1, 2위잖아요. 규모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양쪽의 향후의 정치 노선이 바뀌는 것이 전 세계 경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유럽 그쪽의 그 주가나 금리만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저기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보통 유럽에서는 어느 나라에 위기가 있으면 그 나라 국채 금리를 봅니다. 네네. 근데 그 국채 금리를 어디하고 비교하냐면
독일 분투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독일 국채가 워낙 안정적이다 보니까 독일은 엄청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하고 만약에 독일 금리보다 더 많이 금리가 올라가면 이번엔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앞으로 재정적으로 좀 걱정, 문제. 이거 국채 이거 이러다가 신용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S&P 글로벌이 떨어뜨렸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17년도 대선 1차 때 지금 극우 정파를 이끄는 르펜이 대선 2등을 했을 때를 지금 넘어섰거든요. 네. 이번에는 마크롱 쪽이 지겠다. 원래 이 총선이 3년에 남아있거든요. 원래 2022년에 한 번 했고 2027년에 해야 되는데 지금 땡겨갖고 지금 2024년에 지금 조기 총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질 가능성이 이제 6월 말입니다. 얼마 안 남아서 생각보다는 이렇게 되면 프랑스가 재정위기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근데 왜 그러면,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프랑스를 이렇게까지 걱정하지? 보니까 부채가 그 사이도 어마어마하게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하고 비교한 두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프랑스와 미국의 총부채 규모는 일단 뭐 규모 자체도 한 7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GDP에서 정부와 민간과 기업이 이 세 가지가 부채를 질 수 있는 주체지 않습니까? 다 합친 게 GDP에 비해서 지금 프랑스는 320%고요. 미국은 256%입니다. 그런데 정부나 가계는 비중이 비슷해요. GDP에서. 문제는 기업입니다. 미국은 한 70%대 불과한데 차이가 프랑스는 150%예요. 그러면 그만큼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기업들이. 그래서 여기서 만에 하나 금리가 위로 튀면 프랑스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유럽에 이번에는 그전에는 소위 그리스, 뭐 스페인, 이탈리아 뭐 이런 쪽의 이슈였다면 이번에는 프랑스, 유럽의 넘버 2인 프랑스의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주식시장이 빠졌지만 이것이 만에 하나 정말로 그 구구 쪽으로 좀 더 그 정권이나 파워가 넘어가면 우리의 수출 전선이나 이런 데에도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되게 비행 시간으로 13시간, 14시간 멀을 일이 있지만 우리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큰 변화가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걸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꼭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래요. 지금 송 대표님, 그 브렉시트가 몇 년도였죠? 2016년 6월입니다. 그 투표. 그리고 유럽 지수가 그 영국 퓨처백 지수가 엄청 헤맸죠. 그랬죠. 범유럽 지수에 비해서 영국이 상당히 고생했죠. 이번에 프랑스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유로존 재정위기 2011년 그 무렵에 터졌을 때 다들 뭐 그리스, 이탈리아 그쪽 걱정했지만 그쪽이 나자빠지면은 제일 걱정했던 데가 또 프랑스였어요, 그 당시에. 맞습니다. 워낙에 그 익스포저가 커가지고. 그 다음이 프랑스가 또 부채가 많겠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시기에 이거 계속 우리가 여기 바빠 죽겠는데 이거 유럽 쪽에 정치 뉴스도 계속 체크해야 됩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차세대 성장 산업이 친환경, 전기차 여기에 최대 시장이 이쪽이거든요. 우리나라 사실은 친환경 관련된 수출이 사실은 저기도 원전보다도 많아요. 사실은 엄청 많은데 유럽이 이걸 방향을 돌리기 시작을 하면은 그 사이에 우리 수출 쪽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유럽이 멀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미 수출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친환경 말씀 주셨으니까 전기차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뭐 테슬라 주가 좀 반등하나 싶다가 다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 수요가 감소될 거다라는 전망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지금 그 유럽이 저렇게 우경화로 가면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 다 끊고 휘발유 디젤 차 이제 더 이상 생산 안 하고 무조건 전기차만 사야 돼. 이게 이제 지금 유럽의 기본적인 방향이잖아요. 방향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그 유럽 의회 최대 EPP라는 최대 정당이
공약한 게 뭐냐면 이거 늦출 거야. 이게 상황이 이제 확 바뀌는 거죠.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전기차 살 사람들 다 초기 얼리 어댑터 샀는데 앞으로 가야 될 것에 상당히 좀 느려질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지금 보시면 세계 순수 전기차 연간 판매 이게 이제 블룸버그 NEF라는 데에서 지금 연례로 저희가 이 내용을 한번 개장하고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6월 17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미국 뉴욕 증시 AI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나스닥 닷새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다우지수는 지금 상승 모멘텀이 다소 좀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섹터 위주로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 미국에서 5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미국과 관련해서는 이제 경기성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 출발이네요. 2,754포인트, 코스닥도 0.2% 소폭 하락입니다. 85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지금 0.5% 떨어집니다. 확실히 호가와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79,100원. 호가에서 봤을 때는 이제 8만 원 선을 좀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있었는데 막상 이제 개장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좀 주가는 좀 내림세입니다. 79,200원. SK하이닉스도 0.6% 떨어집니다. 219,5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1% 약세입니다. 344,500원. 오늘 현대차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5% 강세입니다. 28만 3천억 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0.7% 떨어지고 기아도 많이 올라갑니다. 2% 상승합니다. 지금 2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도법인 IPO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상승 모멘텀으로 더해지면서 지금 현대차는 나흘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도 동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5% 떨어집니다. 73만 2천 원이고 셀트리온 지금 약보합권으로 18만 3,300원 그리고 KB금융이 0.8% 떨어집니다. 8만 200원. 포스코홀딩스가 1% 약세 37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연일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하락세 이어지면서 주가는 19만 4,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2% 강세입니다. 27만 1,500원. 에코프로 1% 약세죠. 9만 8,200원. HLB가 0.9% 떨어집니다. 6만 1,700원이고 엔캠 4% 하락합니다. 지금 28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PSP가 0.3% 올라갑니다. 3만 8,200원. 리노공업은 약보합으로 26만 500원. 셀트리온제약 좀 떨어지네요. 9만 3,100원이고 레인보로보틱스가 지금 4.6% 강세입니다. 17만 1,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클래시스가 3% 약세로 5만 500원. 현재 주가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용 의료기기 관련 섹터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라메디텍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지금 170% 급등을 합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에 속하다 보니까 그쪽 섹터의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메디텍 175% 급등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 상장한 종목 그리드위즈는 오늘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1%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좀 볼게요. 지금 파마리서치가 4.5% 올라갑니다. 13만 7,800원이고요. 한국 BNC도 3% 강세입니다. 그 밖에 휴젤 이루다가 1% 안팎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메딕스, 비올이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미용 의료기기 쪽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종목별로는 좀 혼조세 흐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신규 상장 라메디텍의 급등으로 미용 의료기기 섹터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가운데 제닉이 2%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수산주도 흐름 좋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사조 대림, CJ 시푸드를 비롯해서 수산주도 강세가 이어졌었는데 사조 대림이 오늘 19% 급등합니다. 73,800원이고
사조 산업이 3.6% 올라갑니다. 51,500원, 사조 시푸드 11% 이상 급등합니다. 6,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J 시푸드도 1% 올라갑니다. 사조 대림과 관련해서는 냉동김밥 3종 수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산주들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 보셨죠?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H7만도도 2.5% 상승합니다. 44,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위아도 1% 상승합니다. 오늘 자동차 섹터 쪽 흐름 좋고요.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611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80억 원, 10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544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6억 원, 321억 원 순매도입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오늘 3원 70전 상승한 1,383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네요. 그러네요. 네. 예, 지금 워낙 바깥에서 달러 인덱스로 표시되는 그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정확하게 NDF 시세 반영하는 것 같고, 와, 현대차가 이런저런 호재성 재료도 나오긴 하지만도 이게 28만 원 넘어선 거는 우리 그때 그건데 뭡니까? 2021년 1월 달에 한번 28만 9천 원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28만 원대 진입한 거는 역사적으로 두 번째인데, 와. 옛날 차화정 때 많이 갔었고. 그러네요. 네. 현대차. 와. 그 정몽구 회장 시절에 그 왜 한전부지 삼성역 쪽에 그때 부지 사면서 그 당시 대표님 10조 원이었던가요? 그때? 맞아요. 예. 그때는 좀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역시 투자 중에는 땅 투자만 한 게 없네요. 저희 오늘 하우머니에서 땅 투자 얘기할 거잖아요. 지금 미리 예고성 멘트 해주신 거죠? 한국 사람들 죽을 때 땅 하고 죽는다더니 아유 참. 예. 앞서 저희 이제 예. 전기차 이야기 좀 해보고 있었는데 좀 마저 들을게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는 전기차 분위기가 이제 썩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연내 지금 예상되는 올해 내년 또 내후년 3개년에 대해서 블룸버그에서 그 연간 추정치를 내놓는데 대략 한 15에서 12%가량 다 낮춰 잡았어요. 그러니까 덜 팔릴 거다. 네. 이유를 봤더니 국가별로 G7 중에 미국은 포드나 GM에서 생각보다 전기차가 덜 팔려요 지금. 예. 그다음에 테슬라는 모델이 너무 노후화해 갖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머스크도 보니까 이 전기차에 관심이 없는 느낌이 드는 자꾸 딴 일만 하고 있고. 그런 미국 지금 상황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트럼프 만일 되면 보조금 다 없앤다는 거지 않습니까? 글쎄요. 네. 이러고 있고 독일은 이미 작년 12월에 재정 부담 때문에 보조금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독일도. 그다음에 일본도 지금 소형차 라인에 지금 하이브리드 위주지 순수 전기차는 안 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다음에 영국이나 이탈리아도 지금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지금 이탈리아는 이미 99가 잡고 있고 그다음에 영국도 지금 사실은 조기청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인데 이번에도 약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거나 전반적으로는 유럽이 최대의 전기차 소비 지역이었고 미국이 이제 그걸 따라오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기차 수요가 좀 줄 수 있다는 걱정이 분명 더 있고요. 반면에 여기에 맞춰서 전 세계 배터리 업체들이 배터리 공급 생산 캐파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려놨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이미 작년에 자기네 수요보다 한 3배 이상 늘려놓은 상태고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올해 현재 짓겠다고 계획돼 있는 그러한 생산 캐파들이 다 가동이 된다고 하면 내년 정도 가면은 전 세계의 캐파가 수요 대비 한 5배 더 많은. 그러니까 나는 1개 필요한데 5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생산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사실은 소위 배터리 공급, 배터리 셀 분야에서는 경쟁이 어마어마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중국 업체들이 인산철 쪽에 워낙 요즘에 기술 발전이 있으면서 지금 우리나라 거나 이런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반 가격이에요. 가격이. 배터리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쪽이
기존에는 엄청난 성장 산업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당분간은 수요는 줄고 공급이 과잉되다 보니까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이 여기에 대해서 좋은 소식보다는 이런 수요단에서 안 좋은 소식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싼 게 비지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뭐랄까 경계심을 갖고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뭐 자막에 지금 전기차 관련한 설명하시는 중에 자막에 뭐 그게 나왔습니다. 보조금도 뭐 폐지하는 데다가 또 블록딜, 블록딜이 이게 아마 에코프로 머티 이 종목 관련한 소식 같은데 이 블록딜이라는 게 대표님. 네. 장외에서 그러니 서로 매수 측하고 매도 측하고 합의해서 그냥 대량 거래를 하는 게 블록딜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거 하면 보통 떨어지는데 예. 이걸 갖다 매수하는 쪽에서는 왜 하죠?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예. 아, 대량으로 싸게 살 수 있으니. 대량으로 그러면 시세보다 싸게 보통 비싸게 살면 비싸게 시장에서 사면 안 사지니까, 하겠는데. 대량으로 사는 대신에 내가 한 방에 가져올게. 한 방에 가져올게. 예. 그러면 당연히 블록딜 할 때는 보통 디스카운트로 다 거래가 되거든요. 얼추 듣기로 한 10% 정도 싸게 받았다는데. 이게 웬만한 블록딜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지난 14일 날 같은 경우에 시가가 전일 대비 8.3% 급락 출발했고 고가 뭐 약간 반등해봐야 전일 대비 마이너스 7.4% 그리고 16% 정도 빠지다가 결국 15.96이니까 16% 급락인데 야 이거 뭐 10%로 블록딜 했던 거기도 10% 싸게 받았다고 해서 안심 못하네요. 이런 식으로 물량 처리해야 될 것 같으면은. 뭐 투자자들은 다 각자의 판단으로 하는 건데. 네. 아니 그거 하려고 그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잡아 당겼나? 뭐 때문에 저때 에코프로머티가 뛰나 했더니만 좀 찝찝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뭔가 친환경 쪽으로의 전환 자체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이게 유럽이 중국을 견제하려다 보니까 예. 지난주에 아마 다루셨을 것 같은데 그 소위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네네. 관세 네. 원래 기존에 10%였는데 예. 적게는 한 28%, 네네. 많이는 뭐 48%까지 거의 뭐 물론 미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상당히 많이 주는 걸로 좀 얘기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유럽 입장에서는 그냥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비싸게 사야 되는 상황이 네.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싼 전기차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유럽 입장에서 사실은 앞으로의 그러한 친환경 쪽으로의 그런 진전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너무 싸게 잘 만들어서 지금 상황은 지금 얘기로는 비아드 같은 경우는 저 50% 늘어난 그 관세를 주고도 마진이 한 10% 가까이 남는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내수 가격하고 수출 가격이 저긴 거꾸로 수출 가격이 훨씬 네.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지금 중국을 견제하려다가 나머지 국가들의 오히려 그러한 정책 방향이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난 5년, 10년간 쭉 지속되었던 친환경의 흐름 자체가 적어도 이 유럽의 그 우경화 여기에 네. 플러스 만약 이제 트럼프까지 들어오면 내년도부터는 방향, 전 세계 방향 자체가 상당히 좀 굳이 말하면 친환경 쪽에서 퇴보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시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거기다 다 맞춰갖고 지금 전략을 짜놨는데 네. 이것의 자체의 변화가 거기에 맞추는 그런 과정에 분명한 그러한 노이즈들은 분명 있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그 사조자 붙은 종목들이 전부 윗꼬리가 달리고 마이너스로 도는 종목들이 나오네요. 그러니 과했나 아까, 봅니다. 예. 요즘 좀 전에도 대표님 말씀하신 중에 지속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 K 증시에서 이 지속 좀 보고 싶습니다. 테마주가 이틀이라도 지속했으면 좋겠어요. 이틀이라도. 그러면 좀 빠져나올 시간이라도 있지. 이렇게까지 테마 가지고 장난질을 심하게 쳐버리면은 아유. 예. 유가 관련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좀 얻어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유가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된 흐름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거꾸로 해서 앞으로 친환경, 예. 전기차 이쪽이 상대적으로는 좀 뭐랄까 앞으로는 성장성이 좀 둔화되면 예. 거꾸로 그 사이 이것 때문에 고생했던 게 이 화석연료 쪽이지 않겠습니까? 내연기관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원유를 생산해서 이걸 제품을 만들면 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원유의 소비의 절반이 길거리에서 운전하는 데다 쓰입니다. 다. 예, 네. 절반이. 그렇기 때문에 2035년에 유럽에서 내연기관 차를 못 팔게 한다는 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던 그랬네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연장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소위 피크 오일이라고 하죠. 네네. 원유의 고점 수요가 아직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가가 그 사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브렌트 원유의 순매수 계약,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의 순매수 계약이 2014년도 최저점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지금 악재는 다 반영돼 있다, 수급상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유가에 대한 관심을 좀 다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심지어는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일부 줄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뭐 비슷한 건데 전에 봤던 거 업데이트를 한번 더 한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앞으로 이쪽은 원유와 가장 연관돼 있는 거는 미국의 결국은 에너지 업종 지표입니다. 네네. 최근에 한 달, 2달 가까이 제일 많이 빠진 업종 중에 하나인데 사실 아까 보셨지만 기술주 팔면서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이 유일하게 안 팔고 있는 업종이 네. 지금 에너지 에너지예요? 업종이에요. 그만큼 쌉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꾸준히 잘해줘요. 그래서 예. 지금 보시면 밑에 파란색이 자사주 소각에서 오는 준우 환원율이고요. 어허. 그다음에 밑에 주황색이 배당을 주는 데에 대한 주주환원 배당 수익률입니다. 다 합치면은 지금 시가 배당 합쳐서 7.6%나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혹시라도 시장에 변동이 오거나 할 때 가장 좀 편안하고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줄 수 있는 것은 에너지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기술주를 더 사기보다는 밸런스를 맞춘다면 에너지 업종의 비중을 좀 더 가져가시는 것이 어허. 앞으로의 그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또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고점 경신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늘 일단 시장 분위기는 차분합니다. 양 시장 모두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16% 마이너스권으로 2,75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0.29% 하락합니다. 859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좀 메이저 수급 주체는 부재합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833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551억 원 팔자 포지션이고요. 개인 홀로 1,507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대동소이한데요. 외국인이 146억 원, 기관이 424억 원 매도 우위, 개인만 홀로 785억 원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입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 강하게 올라가고 건강관리 장비와 기기 업종, 식품 업종도 상승률 상위권입니다. 반면에 전기 제품과 화학, 철강 업종은 약세골이 가장 깊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미용기기 관련주 신규 상장 종목을 필두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라메디텍이 상장을 했습니다. 초소형 고출력 레이저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인데요. 오늘장에서 189% 질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6,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덩달아서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BNC가 6.45% 플러스로 5,78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도 5% 가까이 올라갑니다. 13만 8,200원. 그밖에 휴젤이 1.36%, 비올이 2.6% 강세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음식료 섹터가 상승하면서 K푸드의 대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조그룹주가 냉동김밥 수출 소식에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조 대림과 사조 시푸드 모두 52주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사조 대림이 7.14% 올라가면서 6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돌파 이후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1.48%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신라교육이 소폭의 오름세, 동원산업 1.37%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3만 7천 원. 사조 산업도 현재 7.85% 내림세되어 4만 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올라갑니다. 주말에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이 주식시장의 상장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 인도 법인이 증시에 상장할 경우 본사 주가가 32만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 오늘장에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현재 5.2% 올라가면서 28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만도가 4.07% 올라갑니다. 4만 4,800원. 기아도 2.61%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2만 5,900원에 거래 중이고 현대모비스는 보합, 현대위아가 0.17% 소폭의 오름세로 5만 8천 원 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철도주입니다. 현대로템이 코레일과 민관 합동으로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전 거래일에 시간을 거래해서 강했고 오늘도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좀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대우 AL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13.36% 급등하면서 1,103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아TI가 4.23% 오름세로 3,205원. 푸른기술이 5.7% 플러스권입니다. 8,3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산산업은 보합이고요. S트래픽이 2.3% 플러스권으로 3,945원 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지수 자체는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에셋 노흥민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올 들어서 화장품 업종의 주가 상승세 심상치 않습니다. 증권가에서 이제 화장품 전성기가 10년 만에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최근 1분기 실적에서 이제 반도체 섹터가 매우 긍정적이었는데 이제 반도체만큼이나 실적으로 굉장히 회복을 보이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인데요. 이제 과거 이제 화장품 섹터는 이제 중국과 매우 연관성이 높은 섹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사드 배치로 대한 한한령으로 일단 1차 피해를 보았고 그리고 코로나로 실적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관광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로 이제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부활의 이유로는 중국의 관광객 증가와는 다르게 또 이제 미국이라는 시장을 새롭게 개척을 했는데 이제 K-팝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세계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K-뷰티에 대한 관심도 증가시켰고 그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APR과 같은 뷰티 디바이스 화장품 관련주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이제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상승세는 이제 2분기를 넘어서 이제 올해까지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접근해도 될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지금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APR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 뷰티 이제 관심 종목인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뷰티 디바이스 이제 국내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고 신규 상장한 이후로 최근 이제 하락을 겪어가지고 공모가까지 하락하면서 이제 주주들이 불안해를 좀 약간 겪은 기간도 있었는데 최근 1분기 실적을 확인시켜주면서 새롭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증권가에 따라서는 APR의 목표가를 60만 원까지 올리면서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과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실적 회복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삐아라고 하는 종목인데 삐아 역시도 이제 스펙 합병으로 상장한 종목인데 해당 종목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이 이제 삐아라든지 이클립스 그리고 어바웃톤 같은 이제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수출입 데이터에서 기초 화장품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상승을 또 이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마녀공장이라든지 이제 뷰티 스킨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을 이제 모두 잡고 가기보다는 이제 핵심적인 종목을 이제 추려가지고 가지고 가는 것이 앞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일입니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일단 EU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시행함과 동시에 이제 무역 전쟁까지 이슈가 벌어지면서 이제 유럽 시장이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이고 있어가 조금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잘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이나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이제 미국의 이제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아니면 산업 생산 지표의 이제 중요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코스닥은 약간의 조정을 보이더라도 계속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 이제 식품이라든지 혹은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백세미나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온 재테크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올해 들어 호실적을 보이고 있는 인터넷 전문 은행인 3사의 대표 상품으로 테마 통장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흥미 요소를 은행 상품과 결합해서 세대를 넘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오늘은 은행별 테마 통장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최근 테마 통장 신상품을 선보였다고 하는데 이름이 상당히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상품명이 사장님 통장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K뱅크는 지난달 28일 개인사업자 전용 사장님 통장을 출시했는데요. 이 상품은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17세 이상 개인사업자를 위한 수시 입출금 통장입니다. 연 0.1%의 기본금리를 제공하며 한도는 제한이 없고 여기에 파킹 통장 플러스 박스를 추가 가입하면 연 2.3%의 금리 혜택을 10억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사장님 통장답게 거래처나 사업 파트너에게 편리하게 계좌번호를 안내하며 상호명을 알릴 수 있고 이체 출금, 각종 증명서 발급 역시 무료로 제공합니다. K뱅크는 출시를 기념해 사장님 통장을 보유한 고객 중 매일 한 명을 추첨해 통장 잔액을 2배로 늘려주는 프로모션을 다음 달 28일까지 실시하는데요. 매일 자정을 기준으로 사장님 통장 잔액의 100%를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고 하니 도전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 예. 자, 카카오뱅크의 대표 테마 통장은 또 이 팬덤과 또 금융을 결합한 상품이라는데요. 이 통장은 특히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4월 기록 통장을 출시하면서 첫 번째 서비스인 최애 적금을 선보이며 고객이 좋아하는 스타의 행보에 맞춰 일정 금액을 저장하는 저축형 팬문화를 선보였는데요.
카카오뱅크가 SM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선보인 기록통장 위드 NCT위시의 저축액이 출시 하루 만에 1억 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기록통장 위드 NCT위시는 카카오뱅크 기록통장 상품의 첫 아티스트 제휴 상품인데요. 이번 상품에 쌓인 저축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하는 ESG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상품은 납입할 때마다 NCT 위시 멤버들의 음성 메시지와 직접 그린 이모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객들은 NCT 위시 멤버들이 직접 설정한 총 6개의 규칙에 따라 저축할 수 있으며 NCT 위시의 사진으로 기록 통장을 꾸미고 한정판 템플릿으로 SNS에 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6월 21일까지 기록 통장 위드 NCT 위시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카카오뱅크 또 다른 대표 통장 하나가 바로 이제 모임 통장인데 모임이라든지 회비 용도로 출발한 통장인데 요즘은 또 생활비 관리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모임 통장은 하나의 통장에 여러 명이 각자 돈을 넣어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점점 생활비 관리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은행들도 생활비 기능 강화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월부터 모임 통장에 생활비 관리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한 달 생활비 예산을 설정하고 실시간으로 생활비 지출 금액을 파악해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비 예산을 설정하면 모임 통장에서 이달 지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소비자의 이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게 요즘 또 금융상품의 트렌드라는데 토스뱅크도 이 트렌드를 반영해서 도전 통장이라는 이색 통장을 출시했다고요? 네. 토스뱅크의 도전 상품은 개설 후 1만 원의 도전 보증금을 예치하고 평일 5일간 고객이 설정해둔 시간에 출석을 성공한 고객에게 참가자들이 모은 도전 보증금 총액의 연 2%의 보너스율을 곱한 상금을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평일 아침 출석에 성공하면 행운 번호가 제공되는데요. 행운 번호 5개를 다 모으면 그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상금 추첨에 참여할 수 있고 상금을 받을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고객이 예치한 보증금 1만 원은 출석 실패 시에도 유지되며 도전 종료 후에는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전 기간 중에는 출금할 수 없지만 도전 기간이 아닐 때에는 출금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죠.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이제 기쁜 마음보다는 부러움 또 질투가 먼저 나타난다라는 말을 재치 있게 풀어낸 속담인데요. 네, 최근 토지 경매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사촌이 배 아픈 땅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자, 과연 모두가 부러워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땅은 어디 있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건지 이주환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은 땅 이야기가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주로 이제 아파트 위주로 살펴봤는데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이 토지도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경매 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집 산 사람은 잠 제대로 못 자는데 땅 산 사람은 다리 피고 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이제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또 네. 일부는 뭐 움직임이 있는데 이 토지 가격은 쉽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매 시장에서 이런 토지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 좀 더 넓은 선택 범위에서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로 이 토지 시장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단 아파트 가격은 한번 오르면 20, 30% 올라도 굉장히 오른다고 하는데요. 네. 토지 시장은 한번 오르면 2, 3배가 뛰는 게 특성이거든요. 물론 모든 시장이 그런 건 아니고 오를 자리를 잘 고른다면 굉장한 수익 모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소액 투자거든요. 이 얘기를 합니다. 토지는 돈 많이 들어?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에 수도권 아파트 값 웬만하면 10억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경매 물건에서 토지를 보게 된다면 2, 3억대 이내 물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자금이 적다 하더라도 어떤 선택의 범위를 잘 잡으면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아파트는 입찰장에 가서 보면 뭐 빌라도 그렇고요. 경쟁률이 보통 2자릿수예요. 보통 10대 1, 20대 1을 이루고 있는데 이 토지 시장은 2, 3명 정도가 들어와서 낙찰이 됩니다. 어허.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 정부 규제를 이용해서 수익 창출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이 토지에 적용되는 행위 제한이 강화되거나 완화될 때
가격이 그냥 그 자리에서 50% 이상씩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개발 제한 구역이었는데 해제가 됐다. 그러면 땅값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높게 오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 토지 시장에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는 자산적 가치 뭐 그런 대표적 얘기로 갔지만 이 토지는 입지가 바뀌어요. 오늘 좀 주제로 다루는 고속도로 IC가 난다. 그러면 이 지역은 물리적 거리는 그대로 있지만 어떤 중심지에서 시간적 거리, 교통적 거리가 바뀌면서 집가 상승이 굉장히 이루게 되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토지 경매 시장 공부하시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 장점 4개 중에 예. 다 이해가 되는데 네 번째, 네. 정부 규제를 갖다 잘 이용해서 예. 갑자기 뭐 몇 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저게 저 일반인들이 저걸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게 과연 공부만으로 될까요? 예. 예. 진짜 부자는 뭐 상가나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토지로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다른 부동산 투자보다는 뭔가 좀 기대 수익이 크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예. 기대 수익이 큽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하는 게 쉽지 않다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에 정부에서는 농업진흥구역도 상당히 많이 해제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허. 그러면 이런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다는 땅을 선별해서 그런 지역에 경매 물건이 나왔다. 이거 낙찰받게 되면요. 정말로 대박이라는 표현이 맞거든요. 예. 앉은 자리에서 화성시나 평택시 같은데 일반적인 자연녹지라 하더라도 농업진흥구역인 자연녹지와 일반적인 자연녹지는 땅값이 거의 2배 차이 나거든요. 해제가 되는 순간 2배가 오르는 거죠. 집가 변동률에 있어서도요. 이 아파트 가격 변동률에 대한 건 지금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땅값에 대한 것들은 계속 상향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토지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신다면 상당한 수익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요. 예. 자, 지금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교수님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예. 일반적으로 인식은 이 땅은 좀 초기 자본, 네. 좀 목돈이 있어야 큰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경매를 이용하면 소자본으로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 예. 어느 정도길래요? 일단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렛대 효과 때문에 네. 즉 세입자를 놓고서 내가 갭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도 있고 또 대출을 많이 쓰는데 요즘 대출 규제가 많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토지 시장은 대출이 아직까지 규제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지렛대 효과를 더 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도 말했듯이 요즘 아파트 가격은 이미 10억대, 20억대 넘어가거든요. 예. 근데 토지에 대해서는 뭐 200~300평짜리 땅들이 경매 나오는 거 보면 2, 3억 감정으로 나옵니다. 재밌는 건 사람들이 토지에 대한 분석력이 약하다 보니까 유찰이 많이 되고 뭐 50%에서 70% 사이에서도 좋은 물건을 얼마든지 낙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예. 높아졌거든요.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어떤 공법적 개념까지 도입하게 된다면 아주 작은 땅들이 상당한 수익을 못 낼 수 있는 건 많습니다. 미불용지라든지 아니면 최근 어떤 개발 행위가 강화되면서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는 여기에 굉장히 복잡한 전제 요인을 맞춰야 돼요. 예. 그런데 이런 전제 요인을 맞출 수 있는 땅들이 있는데 이런 땅들이 상식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알박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그냥 맹지를 샀는데 도로에 접한 땅이 개발되려고 보니까 여기에 하수관가가 없어서 정화조를 두고 물을 빼야 되는데 예. 물 나가는 쪽 땅이 맹지인 이 땅이에요. 그러면 예. 이 앞에 있는 땅에 건물을 지려면 도로에 접했지만 물을 내보내는 쪽은 이쪽 땅을 거쳐야 된다면 이런 예. 맹지들이 상당한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허허. 그러니까 소액 투자, 약간의 그런 어떤 공법적 공부만 가미된다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내용 들어보면 장점이 굉장히 많아서 너도 나도 토지 경매 입찰할 것 같은데 토지 경매 경쟁률이 낮다면서요. 이유가 있나요? 예, 일단 이 민법적 권리 분석은 쉽습니다. 네. 소재주 인수지라고 해가지고 낙찰자가 물어준다 만다 이런 걸 따질 때 어려움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토지 투자에 대해서 좀 기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관련된 행위자, 즉 부동산 공법이 워낙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싼 땅을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땅을 1억에 샀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뭐 공인용 산지니 뭐 공법적 행위자, 개발 제한 구역, 상수원 보교 이런 게 나와요. 예. 그러면 이 땅은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공포감이 있거든요. 그러나
관련 공법을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이런 데에 대한 행위 제한을 잘 풀 수가 있는 땅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런 땅을 내가 선별해서 고른다면 일단 상당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아파트는 본인들이 살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장점, 단점 이런 걸 다 알아요. 예.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고 그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투자 메리트가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경쟁률이 높게 입찰되면서 너무 높게 낙찰이 되죠. 근데 토지는 일반인들이 직접 땅을 개발해 본다든가 어떤 수요자, 공급자로 진입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행위 제한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또 주변에서 겪었던 얘기 들어보면 야 이거 토지는 나랑 상관없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입찰을 기피하는 거죠. 오히려 이런 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면 자동 환가성도 높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경매로 땅을 받았는데 전화 와서 못 살아요. 부동산이 전화 와서 얼마에 팔아라, 얼마에 팔아라. 자동적으로 환가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인지가 된다면 토지 시장에서 이 경매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예. 저쪽도 소위 꾼들, 선수들이 좀 그렇죠. 많은 데죠. 예. 예. 근데 이제 이 선수라는 개념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요 머리 선수가 아니라 입에 대한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현혹되면 안 되고요. 현혹되면 안 되고. 이런 머리로 직접적으로 판단해서 이 땅은 앞으로 수익이 난다. 어떤 과학적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수익 모델이 많이 날 수 있는 거죠. 예. 교수님께서 이제 땅 토지 쪽에 이제 경매 관련해서 오늘 이제 설명 주시려고 나왔는데 이것도 뭐 초치는 발언이긴 합니다만 예. 저 한 달에 한 번 꼴은 받아요. 아, 선생님 좋은 땅이 있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하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그렇게 끊습니다. 예. 땅 그렇게 좋으면 기아가 사세요. 예, 뭘 맞습니다. 저한테까지 예. 나눠주십니까 하는데. 예. 아니 근데 이 땅도 다 같은 땅이 아니라는데 이 28가지 지목으로 나뉜다. 이러는데 이 지목 개념도 좀 살펴주시고 다는 못 보더라도 경매 시장에 나오는 토지는 주로 어떤 게 있는지요? 네, 좀 넓게 생각해 볼 네.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구분이 있는데 이 첫 번째가 지목이라는 게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구분 못 하시더라고요. 아하. 가끔 전화하셔서 예. 제가 땅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용도지역 뭡니까? 이러면 공장입니다. 이래요. 깜짝 놀랍니다.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용도? 그 토지, 용도지역이요. 용도지역. 관리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은 그 토지 위에다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건물의 사이즈를 몇 평까지 질 수 있는가 이런 행위제한을 정하는 것이 용도지역이라고 하고 네. 토지는 28가지의 지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이 땅 위에다 내가 공장을 진다면 지목이 장이 돼요. 이 땅 위에다 건물을 지면 지목이 대가 되고 이 땅 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지목이 주차장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지목은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근거 분류 작업을 해놓은 게 지목이고요. 네. 이런 지목에 대해서 지목이 변경된다. 이러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지목 변경이라는 게 투자의 블루오션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문제는 지목을 변경하려고 보니까 이 땅에다 공장을 지려니까 공장을 못 짓는다. 이런 얘기들은 용도지역에 따른 얘기거든요. 예. 용도지역에서 이 땅에다 공장을 진다면 지목이 계획관리지역에 임야였는데 이게 갑자기 공장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용도 변경이라고는 많이 들었는데. 용도 변경은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가 방송시설이 있는데 예. 이런 걸 무남이 지배설을 바꾼다. 이런 건 용도 변경이라고 하고 예. 지목 변경은 말 그대로 28개 지목을 개발해서 네. 세금을 걷는 근거 기준이 바뀔 때 지목 변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면 세금을 적게 내요. 근데 여기다 개발하면 장이 되면서 공장이 되면서 세금을 좀 내게 되겠죠. 재밌는 건 이겁니다. 토지 시장의 매력이 이겁니다. 이 토지가 임야 있는 상태로 싸게 받았는데 이 땅에다 내가 공장에 인허가를 내고 공장을 짓는다면 그야말로 땅값은 2배 이상이 뛰는 거거든요. 예. 집은 내가 집을 뭐 인테리어 했다고 2배 뛰지 않거든요. 그런데 토지 시장이 경매에서 조금 선수들한테 잘 골랐을 때 수익 모델 내는 것은 이후에 내가 이 땅을 가지고 디자인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즉 농지인데 개발해서 상가를 만든다든가 임야인데 이걸 개발해서 공장이나 창고를 만들 때 수익을 많이 낸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 공법에 대한 지식이 또 중요하거든요. 계속 공법하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행위제한 공법을 알면 그런 땅을 선별해서 받았을 때 공장 인허가만 내도 공장 수요가 많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인허가 낸 것말로 해서 땅값을 많이 차익내고 넘길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좀 이따 나오겠지만 3기 신도시가 수용을 당하면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 공장이 한 150개 정도가 보상받고 떠난다. 예. 그럼 이런 제조업하는 사람들은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근처에다 다시 땅을 사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공장을 질 수 있는 땅들을 경매로 싸게 사서 공장 인허가만 내면 예. 굉장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예. 땅은 이제 뭐 용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과거 그 1기 신도시 개발 때 눈에서 아파트가 솟을 때 경운기 타던 친구가 외제차를 타고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네네.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개발 사업 진행 중이잖아요. 혹시 그렇죠. 주목해 볼 만한 곳이 있나요? 예, 이 3기 신도시가 토지 시장에 맞물리는 영향 네. 이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여러분이 경매로 토지를 샀는데 이 토지가 3기 신도시 내부에 들어오는 땅이라면 수용을 당하면서 보상을 받아요. 그렇겠죠. 아까 말한 대로 자동환가가 되는 거죠. 자동환가가 될 때 재밌는 건 경매 감정과 수용보상 감정의 법칙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매물이 하나 나왔는데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경매 감정은 23년 타격, 2023 타격 나오죠? 그럼 감정은 23년도에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 수용보상 물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보상가 산정을 하게 된다면 이 물건의 보상가는 24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즉 이 지역의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보상가는 좀 더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매 물건에서 수용 예정지 3기 신도시 들어오는 지역들은 보상을 받으면서 수익 모델을 연구해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경매 나온 물건이 수용 예정지 3기 신도시에서 조금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더 좋은 물건이 될 수가 있죠. 이유는 그 물건이 원래는 저 외곽에 시골에 있는 물건이었는데 바로 인접지 1km 이내에 신도시가 들어왔다. 그러면 부동산 입지는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신도시에 입주한 사람들이 아이들 뭐 유치원을 보낸다. 그러면 근데 유치원이 근처에 없다. 이러면 그런 데 땅을 개발해서 유치원을 진다든가 하다못해 이런 데다가 편의점, 중개사무소, 미용실을 만든다 하더라도 토지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이 많이 바뀌죠. 즉 입지가 상당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아 근데 지금 정민 앵커가 예를 든 1기 신도시 때 갑자기 경운기 타다가 외제차 예, 예. 근데 그 눈 가리고 아웅 요즘도 통하나요?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소대지도 없는데 뭐 축사라고 그냥 대충 이렇게 벽돌로 그냥 쌓아놓고 하면 보상 금액 커지고 많습니다. 예, 일부러 뭐 예.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예. 뭐 하나 지어놓고 그냥 편법으로 집을 예, 짓고 예. 주소만 옮겨놓고 예. 나중에 뭐 2주택지나 이런 거 보호받으려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항공사진이 많이 발달돼 있어갖고요. 항공사진. 예, 정부나 이런 수용 주체들도 미리 그런 내용을 2, 3년 전부터 다 백업해서 봐가지고 조금 무리한 보상을 받기 위한 어떤 작전하는 그런 모습은 좀 위험합니다. 좀 자제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세금 거두는 거나 가산세 때리는 건 칼같이 하면서 그 땅 쪽에는 과거에 좀 허점이 보여가지고 한번 그렇죠. 드려본 질문입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요즘에는 이 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토지 경매로 큰 수익 얻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 근데 내가 산 땅에 갑자기 고속도로가 뚫릴지 그거 어떻게 알고 투자들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복불복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큰일 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예, 아니고. 예. 예. 대한민국의 모든 이 공개발은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원칙에 따릅니다. 선계획 후개발. 먼저 네.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개발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예. 경기도의 공항을 어디다 세운다 이런 것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게 있다면 이런 고속도로도 먼저 국가계획으로 세워지고 이런 국가계획이 딱 세워지게 되면 나머지 그 고속도로가 다니게 되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들은 자기들 지자체 특광시군의 도시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계획에는 여기가 고속도로가 나고 IC가 어디에 나오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주변의 어떤 토지 이용 계획을 다시 정립하죠. 즉 여기가 IC가 생긴다. 그러면 이 인근 지역에다가 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은 어디 몇 평 이런 거를 다 정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 등에 대해서 일단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을 봐도 알 수가 있고 또 이런 게 구체화된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이게 딱 정해지면 토지용계획 확인은 이게 명시가 됩니다. 그럼 이런 토지용계획 확인을 통해서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도시개발구역, 국가산업단지, 도로가 난다는 거, 뭐 공원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100% 미리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이런 걸 보고 여기다가 경매로 땅을 샀는데
갑자기 인접적에 국가산업단지가 구체적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기업이 입주를 하고 이 기업들이 직원들을 고용하려고 보니까 다가구가 좀 필요하다. 그럼 이럴 때 다가구를 진다. 그럼 이런 건 벌써 건축업자들이 해당 토지의 수요자로서 등장하거든요. 그럼 이럴 때 강제라는 표현은 그러지만 자동의 환가성이 높아진다. 이런 걸 얘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토지 경매로 뭐 3천만 원 투자해서 55억 원 땅 부자가 됐다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좀 뭔가 남을 배 아프게 만들 만한 땅 고르는 방법 궁금하거든요.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매물. 일단은 해당 지자체 특강시군별로 있는 도시 기본계획을 보시면 해당 토지 그 지자체별로 자기들 땅 중에서 개발할 땅 등을 정해요. 이게 이제 시가와 예정준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가와 예정준지가 대략의 위치를 정해놓고 그런 위치별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국가산업단지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게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 땅이나 그 인접 지역을 발표 내고 사면 땅값이 너무 올라요. 발표 나기 전에 이런 기본계획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경매 나오는 물건을 보고서 물건을 낙찰받게 돼서 어떤 투자의 선점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수익 모델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런 토지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토지가 입지가 좋다 하더라도 공법상 행위 제한에 따라서 개발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런 입지가 좋은데 땅을 샀는데 이런 땅이 공인용 산지다,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러면 이런 경우는 보상가가 높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시장이 또 밑꼬리를 달고 좀 올라오네요. 그래도 여전히 뭔가 좀 우상향 추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좀 믿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도 하고 예. 그동안에는 다른 주변 아시아 증시들에 비해서 우리가 좀 소외되더니 요즘은 또 한 며칠 우리가 또 상대적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인데 오늘 또 월요일 날 또 위클리 옵션도 있고 해서 조금 어떤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